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면요.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 다뤘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구성 입자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와 그리고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다는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다뤘었고, 그리고 원자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원자의 어떤 표시법, 원자 번호라든가 질량수,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런 내용들도 다뤘었고요. 그리고 동위원소란 무엇이고 동위원소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부교재 3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재 3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일단 보면은 오늘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요. 보호의 원자 모형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자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돌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돌턴의 원자 모형은 어떤 거였죠? 일단 돌턴은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나올 거고 그거를 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돌턴이 얘기하는 어떤 원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딱딱한 공의 형태다. 이걸 우리가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톰슨 아저씨가 나옵니다.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톰슨의 모형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죠? 이 안에 전자라는 아이가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극선 실험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원자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자 자체가 딱딱하면 안 되고 원자는 푸딩처럼 말랑말랑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전자가 박혀 있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원자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전체적으로는 양전환을 띠고 있고 왜냐면 원자는 중성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푸딩 모형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고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죠? 원자 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 모델까지는 없었던 원자 핵이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마치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또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지구나 뭐 수성, 금성 같은 어떤 행성처럼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러더퍼드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원자 핵도 있고요. 얘는 이제 전자는 톰슨이 발견한 거니까 이렇게 이게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그 중에 이제 톰슨의 제자 중에 물론 러더퍼드도 톰슨의 지도를 거쳐간 사람이에요. 이 보어란 사람이 있었는데 톰슨의 제자 중에 보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어가 이 톰슨 밑에서 원자 모형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톰슨은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 푸딩 모형을 원자 모형으로 지정을 했고 그 건너편에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이 러더퍼드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행성 모형,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 행성 모형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톰슨의 제자인 보어가 이 두 교수의 원자 모형을 막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의 지도 교수인 톰슨의 푸딩 모형보다는 다른 대학에, 이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이 러더퍼드 교수의 행성 모형이 좀 더 원자 모형으로 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어라는 사람이 자꾸 지도 교수인 톰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의 모형보다 저기 맨체스터 대학의 러더퍼드 교수님의 행성 모형이 더 원자 모형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톰슨이 어땠을까 얘들아? 기분이 좋았을까? 지도교수인 톰슨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톰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자꾸 이럴 거면 러더퍼드 교수 밑으로 가. 거기서 원자 모형 연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어라는 이 학생이 그럴까요? 라고 하고 진짜 러더퍼드 교수 밑으로 가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톰슨이 러더퍼드에 대해 추천서를 써줍니다. 우리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보어라는 학생이 있는데 상당히 이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이 톰슨의 추천서를 갖고 러더퍼드 교수의 밑으로 들어가서 또 원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어라는 사람이 좀 난 사람이에요. 이 러더퍼드 교수 밑에서 이 원자 모형을 연구하는데 이 러더퍼드의 모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여기 이렇게 그려놨던 러더퍼드의 모형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러더퍼드는 여기는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럼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할까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실 전자가 원운동하면서 이 전자는 점점 원자핵이 이렇게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원자핵에 부딪혀서 소멸하겠죠. 그리고 이 원자핵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즉 뭐냐면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얘들아 원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 아닌 게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근데 얘가 방향이 이렇게 꺾인다고 하는 거는 가속 운동이에요.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면요, 에너지를 잃으니까 원자핵이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원자핵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언젠가는 원자핵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가 이 러더퍼드의 모형이 잘못된 걸 알고 이 러더퍼드의 모형을 이제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어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전자는 원자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를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발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머라는 아저씨는 그냥 수학 교사예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 사람의 취미가 분광학이었어요. 분광은 뭔지 알지 얘들아? 햇빛으로부터 또는 어떤 기체 방정관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얻어서 그걸 분석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분광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광학을 취미로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소기체를 넣은 이 방정관에서도 나오는 어떤 그 빛의 선 스펙트럼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취미로. 그러다가 그 선 스펙트럼의 어떤 선 간의, 이 파장 간의 관계를 공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발표를 딱 하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이 보어라는 사람이 그 발머의 그 논문을 접하게 되고 그 논문을 읽어보는 순간 그렇다. 원자 모형은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의 모형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려와서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물론 햇빛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백열등이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거니까 우리가 이걸 백열등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백열등으로부터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을 얻어보면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빨주, 노초, 파란보 어디에도 끊김이 없이 모든 파장의 빛들이 다 나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열등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서 연속적인 띠가 나타나고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그런데
어떤 백열등이나 우리 휴대전화의 어떤 빛을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얻어보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진공관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어놓고 높은 그 기체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이 수소 원자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이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이 스펙트럼을 얻어보면요, 그 백열등과 같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의 선으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왜 선 스펙트럼이 얻어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선 스펙트럼이 얻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 스펙트럼이 얻어질까? 그럼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체를 방전관에 넣어놓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 전기 에너지로부터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가 그 에너지를 얻어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얘를 이제 들떴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에너지 상태, 즉 원자핵부터 더 멀어진 상태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멀어진 상태는 불안정하니까 좀 있으면 다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다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얻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올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데, 그게 방전관에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펴보고 있는 이런 형광등도 같은 원리예요. 형광등에도 아르곤 기체가 들어가 있죠. 이런 기체들을 넣어놓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그 기체 안에 들어있는, 즉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불안정하니까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똑같은 차이의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의 형태로 방출하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전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높은, 원자핵부터 더 먼 상태, 즉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얘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차이의 에너지만큼을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는데, 얘가 딱 모든 빛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합니다. 즉 특정 크기의 에너지의 빛들만 방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보어가 자신의 모형에 대해서 결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부터 불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수소 원자로부터 특정 파장의 빛만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걸 놓고 일단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러더퍼드의 모형은 한번 이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그냥 원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러더퍼드의 모형이에요. 러더퍼드 모형에서는 이 전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원자핵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이만큼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만큼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만큼 이동할 수도 있어요. 전자는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요렇게 이만큼 이동했을 때는 이만큼 차이의 에너지만 방출할 거고요, 이만큼을 이동하면 이만큼 차이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요, 이만큼 이동하면 이만큼 차이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그 위치에 어디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이동하는 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할 수도 있고, 얘는 어디로도 다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작은 에너지의 빛부터 큰 에너지의 빛까지 모든 에너지의 빛을 다 방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러더퍼드의 모형이에요. 그럼 러더퍼드의 모형대로라면 우리가 기체 방전관에서 빛을 얻었을 때 어떤 형태로 얻어야 되냐면 꼭 연속 스펙트럼이 얻어져야 됩니다. 근데 발멀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수소 원자 기체들을 방전관에 넣고 스펙트럼 얻어보면 선 스펙트럼이 얻어져요. 특정 몇 개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들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제 보어가 생각하는 겁니다. 보어의 몸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보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원자핵 주변에 원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 궤도가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약간 못생기게 그려졌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에너지를 얻어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얘가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에너지 상태는 불안정하니까 이 전자가 내려오겠죠. 근데 전자가 내려올 때 이 전자는 궤도에서 궤도로만 이동할 수 있다면, 만약에 얘는 첫 번째 이 궤도로 내려올 수도 있죠. 첫 번째 궤도. 자, 두 번째 궤도는 다시 첫 번째, 그죠? 이렇게도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궤도로 떨어질 때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든지 또는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든지, 이 사이로는 이동을 못하니까요. 특정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겠죠. 모든 에너지가 아니고. 그럼 특정 에너지, 특정 크기의 에너지만 방출하니까 그게 어떻게 얻어진다? 선 스펙트럼 형태로 이렇게 몇 개의 선만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보어가 발머에 선 스펙트럼을 보고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특정 위치에 에너지만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기로, 특정 에너지에 특정 에너지로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딱 그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선 스펙트럼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얘는 러더퍼드의 모형이었고요. 러더퍼드. 이거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보어의 모형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자, 보어의 원자 모형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어의 가설. 보어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원형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특정 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모형을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쭉 이렇게 이제 궤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합니다. 이 궤도는 무한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궤도에다가 이름도 붙여놨고요, 숫자도 붙여놨습니다. 누가요? 보어가요. 그래서 보어는 가장 가까운 껍질에서부터 이름을 K 껍질, L 껍질, N 껍질,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입니다. 그죠? N, K, L, M, N 이렇게 우리는 적어도 4개는 외워주고 있어야 돼요. K, L, M, N,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숫자도 정해놨는데요. 자, 제일 안쪽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N은 1, 그 다음에 2, 3, 4 쭉 가서 이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껍질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껍질 이름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 순서로 O, P, Q가 쭉 나가는데요. 우리는 적어도 4개만 외우고 있습니다. K, L, M, N 4개의 껍질 이름은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숫자도 정해놨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이 숫자가 커질수록 에너지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에너지가 더 큰 거죠. 숫자가 더 높은 전자 껍질에 있으면.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주양자수라고 하고요. 얘는 기호를 n의 기호를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핵에서 가까운 쪽부터 K, L, M의 기호와 주양자수 1부터 무한대까지 의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어가 이 각 전자 껍질에 있을 때의 전자의 에너지도 계산했는데요. 그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 N은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kJ/몰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형자수가 1인 K 껍질의 전자가 있다면 그 전자의 에너지는 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니까 그때 전자 1몰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kJ이 되는 거죠. 줄은 에너지의 단위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자,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주형자수가 1인 껍질, 2인 껍질, 3인 껍질, 4인 껍질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각 껍질에 갖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주형자수가 1인 껍질은 우리가 껍질 이름 뭐야? K 껍질. 이거 빈칸으로 놔뒀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M 껍질, N 껍질. 우리가 적어도 4개의 이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 거 어떻게 계산해요? 얘는 1, 그쵸?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kJ/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3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거고요. 328은 주형자수가 2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12 kJ/몰이다. 이거 계산하면 약 328. 그죠? 328. 그 다음에 146. 146은 딱 떨어지진 않아요. 145점 몇몇몇 계속 떨어지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반올림해서 마이너스 146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82.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니?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껍질로 올라갈수록 인접한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점점 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보의 모형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줬는데요. 이전에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니까 연속적인 에너지와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비율라고 하면서 이 러더퍼드의 모형과 보어의 모형을 비교해 놓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에너지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 공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쨌든 근데 이런 비탈길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탈길 모형에서는 사람이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이라고 한다면 공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공이 있고 싶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공이 가질 수 있는 이 위치 에너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위치 에너지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도 이동할 때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어디로도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공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 이 차이도 얼마든지 어떤 에너지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전자라고 한다면 원자라고 한다면 이때 방출되는 빛은 연소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방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불연속적인 모형이라고 해서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이 보어의 모형입니다. 위에 거는 이 러더퍼드 모형이라고 한다면 아래 게 바로 보어의 모형이 되는 거죠. 보어의 모형에서는 전자가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자에게로부터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자 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궤도는 여러 개 있죠. 이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궤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궤도에만 있을 수 있어요.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렇게 계단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공이 이 계단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이 이 중간에 있을 수 있니 없니? 여기 이 사이의 중간에. 계단하고 계단 사이의 중간에 공은 존재할 수 없죠. 아래 계단으로 가든가 그 위에 계단에 있던가. 중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은
계단에서 계단으로, 그죠? 또는 아래 계단에서 윗 계단으로, 더 윗 계단으로. 계단에서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계단에서 그 계단 사이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이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만큼의 위치 에너지만 가질 수 있고 이 중간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계단에서 계단으로 이동할 수만 있으니까 이때 얘가 이동할 때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의 차이도 딱 특정 에너지 차이만큼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원자라면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에너지는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고 그게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은 우리가 계단 모형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되겠지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슬슬 해보겠습니다. 38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자, 38페이지로 넘어오니까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왼쪽으로 그려져 있죠. 보호는, 자, 정리.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뭐야?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특정 에너지를 갖는 전자 껍질에서만, 즉 궤도에서만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전자는 이 궤도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잃거나 얻지 않습니다. 항상 그 궤도에서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호의 첫 번째 가설이고요. 자, 두 번째 보호의 가설은 뭐냐면 이 전자가 이동할 때는 전자 껍질에서 전자 껍질로, 즉 궤도에서 궤도로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보호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동할 때는 이 전자 껍질들 사이에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보호가 안쪽 껍질에서부터 K, L, M 그 다음에 뭐랬죠? N 쭉 가서, 그죠? 올라간다 그랬고, 그리고 주양자 수는 1죠? 주양자 수가 2, 주양자 수가 3, 뭐 4 쭉 가서 주양자 수가 무한대인 껍질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들 간의 에너지 간격이, 자, 이거 볼게요. 자, 얘가 K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12입니다. 자, 근데 왜 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얘들아, 에너지라고 하지 않고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한다는 건 준위는 뭐예요? 준하는 위치예요. 특정 값을 딱 0으로 기준 잡고 걔에 준하는 위치에서의 상대적인 에너지 값을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럼 우리가 원자 내에서 이 전자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언제가 기준이 되냐면 이 원자 핵이 내가 얘를 쭉 끌어다니다가 더 이상 원자 핵으로부터 이 전자가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 시점을 우리가 0으로 기준 잡습니다. 즉 이 전자가 원자에게 인력으로 붙잡혀 있잖아요. 얘가 쭉 끌어가다가 더 이상 이 원자 핵으로부터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위치, 원자에게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딱 그 위치를 우리가 0으로 기준 잡고 이 나머지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그러면 원자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상태가 에너지가 0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안쪽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안쪽에 있는 전자를 더 원자로부터 멀리 데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가해야지만, 그죠? 힘을 줘서 당겨야지만 얘가 더 멀리 갈 수 있죠. 즉 원자 핵으로 멀어지려고 하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즉 원자로부터 멀어질 때 에너지를 가해줘야 이동할 수 있으니까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왜? 에너지를 가해줘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전자가 원자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상태, 더 이상, 그죠? 딱 핵의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 위치가 0으로 기준 잡았잖아. 근데 원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라 그랬잖아. 가장 높은 상태가 에너지가 0이니까 그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들은 다 음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값이,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값은 핵으로부터의 인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먼 상태지 원자로부터 인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그 딱 그 시점을 우리가 0으로 기준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K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L 껍질 주영자 수가 2일 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28, 3일 때가 146인데요. 자,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 차이가 중요한 건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높아지고 인접한 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좁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그럼 전자는 전이할 때 어떻게 전이할 수 있나요? 자,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고 안정하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보어의 첫 번째 가설입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은 뭐야?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전자가 K껍질이라고 하는 건 주양자수가 얼마일 때요? 1일 때죠. K껍질에서 L껍질로 전이할 때, 전이라는 건 전자의 이동입니다. 전이할 때, 자,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이동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흡수하는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L껍질이라는 건 주양자수가 2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K껍질과 L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정확히 흡수해야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K껍질하고 L껍질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이 델타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나중 껍질의 에너지에서 처음 껍질의 에너지를 빼주면 됩니다. 항상 이 변이를 계산하는 거는, 이 차이를 계산하는 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n이 1인 껍질에서 2인 껍질로 이동하니까 주양자수가 2인 껍질의 에너지에서 주양자수가 1인 껍질의 에너지를 빼주면 되고요. 우리가 아까 수소 원자에서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몰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12. 자,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kJ/몰 단위를 쓸 거고요.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12를 한번 앞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빼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니? 4분의 3 그죠? 그렇죠? 4분의 4, 4분의 1 4분의 3 곱하기 1312 kJ/몰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 어느 껍질에서 어느 껍질로 이동할 때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항상 빼서 계산하면 되고요. 이 수소 원자의 각 껍질에서 이 에너지 준위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면 이 공식은 항상 줍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0이라는 건 항상 제공을 해주고요.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전자 전이하는 거 계산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자, 내려와서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들뜬 상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전자가 가장 안쪽 껍질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껍질에 전자가 존재할 때 우리가 바닥 상태, 바닥이 가장 낮으니까요. 바닥 상태, 그죠? 그리고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좀 더 높은 전자 껍질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는 좀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에너지가 높은 전자 껍질에 존재할 때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한다. 이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보호의 모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호의 모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